강남 한복판의 초고층 백화점이 겨울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외벽은 마치 거대한 보석처럼 빛났고 정문 앞에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마이바흐가 줄지어 서 있었다. 영하 10도의 한파에도 운전기사들은 자리를 지켰다. VIP 라운지는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손님들로 북적였다. 전날 밤 파티에서 입었던 샤넬과 구찌, 생로랑의 드레스를 뽐내는 여성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천박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서유진은 라운지 안쪽 창가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노려보고 있었다. 최근 출시된 3천만 원대 디올 리미티드 에디션 백이 의자에 대충 던져져 있었다. 짙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유진아, 이제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며? 시어머니의 독설이 또 시작됐다. 전날 있었던 가문의 송년회 사진과 함께 날카로운 문자가 도착했다. 서유진의 동서가 찍은 초음파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쌍둥이란다. 우리 며느리는 언제쯤 기쁜 소식을 전해줄까? 우리 가문에 대를 이을 아들이 꼭 필요한데. 참, 이번 주 목요일에 유명한 한의원을 예약해뒀어. 거기 원장님이 불임치료에 신기가 있다더라. 서유진은 손톱으로 가죽 소파를 긁었다. 이미 15번째 시험관 시술이었다. 매일 아침 기초 체온을 재고 호르몬제를 맞고 한약을 마시는 생활이 5년째였다. 몸은 붓고 여드름이 났다. 호르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우울증 약도 하루 3알씩 먹었다. 남편 강민우는 요즘 들어 늦은 퇴근과 해외 출장이 더욱 잦아졌다. 어젯밤에도 긴급 출장이란다. 그의 와이셔츠에서 나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분명 여자의 향이었다. 서유진은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소개한 여자, 남편의 대학 후배였다. 한 달 전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았다. 오빠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제가 임신한 것 같아요. 서유진은 화장실에서 구토를 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진행한 일이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였다. 쇼핑은 그나마 그녀를 위로하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명품을 살 때만큼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가 된 것 같았다. 13개의 에르메스 백으로 가득 찬 드레스룸이 그녀의 허영과 공허함을 증명했다. 사모님, 커피 리필 해드릴까요? 서유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직원을 쳐다봤다. 됐어요. 이미 식었잖아요. 이런 찬 커피를 누가 마시겠어요? 새로 간 내린 걸로 가져오세요.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가져갔다. 서유진은 입가에 냉소를 띄웠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자신이 여왕이었다.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곳. 그녀의 왕국이었다. 오늘도 그녀는 백화점 1층으로 향했다. 새로 들어온 프랑스 수제 초콜릿이 있다고 했다. 박스당 100만 원이라고? 상관없었다. 어차피 돈은 남편 카드로 긁을 것이다. 그의 불륜에 대한 작은 복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통쾌했다. 가죽 부추굽이 대리석 바닥을 차갑게 울렸다. 서유진은 초콜릿 매장 앞에 섰다.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방금 도착한 듯한 신상품이 가득했다. 프랑스 최고의 초콜릿 메이커가 하루 동안 만든 한정판이었다. 전 세계 100개 한정, 가격은 박스당 100만 원. 직원이 공손하게 허리를 굽혔다. 오늘 아침에 출고된 최고급 제품입니다. 현재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유진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카드를 꺼냈다. 3개 다 주세요. 300만 원짜리 초콜릿.
그녀는 비닐봉지에 담긴 초콜릿을 바라보며 비웃었다. 지금쯤 문자가 갔겠네. 그때였다.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이 초콜릿 매장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박정순 할머니였다. 손녀의 생일 선물을 사러 나온 참이었다. 다음 주면 10살이 되는 손녀 아이는 요즘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 있었다. 정순 할머니는 초콜릿 진열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손녀가 초콜릿을 좋아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다. 3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 비닐봉지를 만졌다. 화구 세트 카탈로그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아침을 걸은 탓이었다. 할머니는 기둥을 붙잡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유진은 이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백화점 직원들이 달려와 노인을 부축했다. VIP 라운지로 모시겠다는 직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서유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저런 초라한 노인네가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불쾌했다. 그녀는 일부러 초콜릿을 하나 꺼내 포장을 뜯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네요. 서유진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더욱 과장된 몸짓으로 초콜릿을 베어 물었다. 은박지를 구기는 소리가 날카로웠다. 서유진은 씹다 만 초콜릿을 다시 은박지에 뱉었다. 그리고 은박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은박지가 대리석 바닥에 나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냥 동네 슈퍼에나 가세요. 정순 할머니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가 마음에 걸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숙여 은박지를 주었다. 허리가 아팠지만 개의치 않았다. 뭐 하시는 거예요? 청소부세요. 서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그냥 지저분해 보여서. 그러면 왜 남의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올 자격도 없어요. 서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은박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순간 서유진이 들고 있던 초콜릿 박스를 바닥에 던졌다. 고급 초콜릿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다.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이게 얼마짜리 초콜릿인 줄 알아요? 당신 몇 달 용돈보다 비싼 초콜릿이에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다. 서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초콜릿을 발로 밟았다. 값비싼 초콜릿이 부츠 밑창에서 으스러졌다. 이런 거 제가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어요. 보세요. 그녀는 남은 2박스의 초콜릿도 바닥에 던졌다. 300만 원어치의 초콜릿이 처참하게 부서졌다. 주변에서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이게 제가 10분 동안 쓴 돈이에요. 당신은 평생 모아도 못 쓸 돈이겠죠?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주머니 속 화구 세트 카탈로그를 꼭 쥐었다. 10살 손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무슨 일입니까? 깊은 목소리가 울렸다. 강태우 부사장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상황을 본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뒤로 여러 명의 임원들이 뒤따랐다. 오늘은 백화점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다. 박 여사님. 부사장이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바닥에는 깨진 초콜릿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고급 카카오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부사장의 눈빛이 서유진을 향했다. 손님,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서유진은 어리둥절했다. 이 백화점이 개점한 지 정확히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백화점의 새로운 문화센터 증축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부사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임원이 달려와 속삭였다. 부사장님, 기자들이 아래 있습니다. 30주년 기념식 때문에 나와 있던 기자들이요. 서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행동이 모두 카메라에 찍혔을 것이다. 부사장의 표정이 더욱 무거워졌다. 이분은 우리 백화점의 실소유주이십니다. 20년 전 IMF 시절 3,000명 직원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신 분이시죠. 서유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가 들고 있던 명품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에서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박정순 여사님은 제 은인이십니다. IMF 때 계약직이었던 저를 정직원으로 전환해 주셨죠. 제 아버지 병원비도 회사에서 지원해 주셨고 어머니 치매 투병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변에 모여있던 직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 여직원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박 여사님께서 저희 3남매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셨어요. 또 다른 직원이 말을 이었다. 저희 아들이 백혈병으로 힘들 때 여사님께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매년 수백억 원의 장학금, 직원 자녀 전원, 학자금 지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센터 무료 강좌, 협력업체와의 상생 경영. 서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가 밟아 부순 초콜릿 부스러기가 무릎을 더럽혔다. 입고 있던 몇 천만 원짜리 원피스가 망가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앞으로의 3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문화센터는 우리 지은이를 위한 거예요. 부사장이 눈물을 훔쳤다. 네, 여사님의 손녀 지은이를 위한 예술치료센터가 될 것입니다. 소아암 환자들이 무료로 예술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요. 서유진은 그제서야 할머니 주머니 속 구겨진 화구 세트 카탈로그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생일 선물이 아니었다.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손녀를 위한 희망이었다. 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의 초콜릿 부스러기와 섞였다. 300만 원짜리 초콜릿은 이제 더러운 쓰레기가 되어 있었다. 강 부사장은 서유진과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부사장실은 백화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서유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다. 강태우 부사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VIP 회원 자격 박탈 통지서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늘 일은 이미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SNS에도 영상이 퍼지고 있고요. 부사장이 태블릿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서유진이 초콜릿을 던지고 밟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다. 댓글은 이미 수천 개가 달려 있었다. 재벌가 며느리의 갑질, 명품으로 뽐내는 한심한 여자. 서유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인생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박정순 여사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다. 부사장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1997년 IMF 시절 찍은 사진들이었다. 젊은 박정순이 직원들과 함께 바닥을 닦고 짐을 나르고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때 여사님은 이미 재벌가의 며느리셨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을 포기하자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백화점을 살리기로 결심하셨죠. 청담동 땅을 팔고 강남의 빌딩을 처분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아 직원들 월급을 주셨어요. 부사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다. 이게 지은이입니다. 3년 전 백혈병 진단을 받았죠. 여사님은 손녀의 치료비로 수십억을 쓰셨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매년 수백억을 기부하세요. 지은이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요. 서유진은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었다. 오늘 발표하려 했던 문화센터는 자신처럼 아픈 친구들도 그리게 해주면 안 되느냐는 지은이의 제안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림을 그리며 버텼거든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사님은 손녀의 소원을 위해 사제 3천억을 출연하셨어요. 예술치료센터를 만들기로 하신 거죠. 오늘은 그 계획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 건물 조감도가 떴다. 희망예술치료센터라는 이름이 보였다. 아시다시피 여사님은 지금도 낡은 회색 코트를 입으시죠. 명품 대신 환자들을 위해 돈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향해 던진 초콜릿은 사실은 아픈 아이들을 위한 기부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허영과 사치로 가득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여사님께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6층 문구점에 계실 겁니다. 손녀의 생일 선물을 고르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부사장이 일어났다. 사무실에서 나온 서유진은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3천만 원대 원피스, 진주 목걸이.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아래로 역겨운 민낯이 비쳐 보였다. 구토가 올라왔다. 변기를 붙잡고 몸을 떨었다. 자신이 던지고 밟아버린 초콜릿이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부금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 목구멍을 파고들었다. 완벽한 메이크업이 눈물에 번졌다. 6층 문구점 앞에서 멈춰섰다. 박정순 할머니는 아직도 화구 세트를 고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서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다. 백화점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손녀의 생일 선물을 고르는데 1시간 넘게 고민하는 모습. 수백억을 기부하면서도 직접 쓰레기를 줍는 그 겸손함.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정순 할머니였다. 서유진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울음도 아니고 웃음도 아닌 괴로운 신음 같은 것이었다. 박 여사님.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가에 미소가 어렸다. 어머, 아까 그 예쁜 분이네. 서유진은 그 순간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서유진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부끄러웠다. 명품으로 치장한 허영, 타인을 무시하던 오만함, 자신의 불행에만 빠져 세상을 원망하던 이기심까지. 할머니는 서유진의 어깨를 토닥였다.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손님들이 놀라잖아요. 할머니는 서유진을 일으켜 문구점 옆 카페로 데려갔다. 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잡았다. 할머니는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지갑 속에는 한 아이의 그림이 들어있었다. 우리 지은이가 그렸어요. 처음 항암 치료를 시작했을 때예요. 그림 속에는 해바라기가 그려져 있었다.
서툰 솜씨였지만 꽃잎 하나하나에 아이의 희망이 담겨 있었다. 머리카락이 다 빠졌을 때 지은이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할머니, 해바라기처럼 햇살을 보고 살아야 해요. 그래야 예쁜 꽃이 피니까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이는 하루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프다고 징징대는 법이 없죠. 대신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처음엔 해바라기만 그리더니 이제는 다른 아이들을 위한 그림도 그려요. 지갑에서 또 다른 그림이 나왔다. 병원 놀이방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건강해지면 멋진 그림을 더 많이 그릴 거예요. 아픈 친구들을 위해 그림을 그려주는 화가요 지은이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서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불임 문제로 세상을 원망하던 모습이 부끄러워졌다. 이 세상에는 더 큰 아픔을 안고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서유진이 입을 열었다. 여사님,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쓰레기를, 초콜릿을. 알아요. 서유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다 봤어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도 알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렇게 예쁘고 고운 분이 왜 저렇게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을까 내내 궁금했거든요. 당신 눈에서 제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어요. 서유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이야기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시어머니의 압박, 멀어져가는 남편, 끝나지 않는 불임 시술, 내연녀의 임신 성공 사실을 알게 된 것, 공허한 쇼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까지. 할머니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때 그녀도 서유진처럼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았다.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 남편과의 갈등, 끝없는 병원 치료까지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달랐다. 주변의 압박에도 아내를 믿고 기다려주었다. 함께 고난을 견뎌냈고 결국 좋은 결실을 맺었다. IMF 때는 큰 어려움도 겪었지만 부부가 힘을 모아 그 시절도 이겨냈다. 할머니는 서유진의 손을 조용히 잡았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고통받을 필요 없어요. 당장 이혼을 하세요. 이런 배신을 한 사람과는 새 출발이 불가능해요. 시어머니가 일부러 이런 일을 꾸몄다면 더더욱이요. 할머니는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다. 대형 로펌의 변호사 명함이었다. 내가 아는 가장 실력 있는 변호사예요. 위자료도 꼭 받으세요. 당신이 겪은 정신적 고통, 불임 치료 과정에서의 고통, 시어머니의 계획적 불륜 교사까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내세요. 그게 당신의 새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아직 젊어요. 이제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예요. 그동안 잊고 있던 미술도 다시 시작하고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해보세요. 좋은 인연이 있다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굳게 마음을 먹은 서유진은 집으로 돌아가 당장 절차를 시작했다. 할머니가 소개한 변호사는 유능했다.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불륜을 주선했다는 증거,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들은 차고 넘쳤으니까. 결국 서유진은 파격적인 위자료를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서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았다. 지은이의 병실에서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도 지은이는 매일 그림을 그렸다. 푸른 나비, 무지개 빛 풍선, 하얀 구름. 아이다운 순수함이 담긴 그림들이었다. 어느 날 주치의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지은이의 항암 치료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미술 치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지은이가 투병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정순 할머니는 서유진에게 제안했다. 백화점 문화센터에 미술치료실을 만들자고. 처음에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점차 소문이 나면서 찾는 환자들이 늘어났다. 서유진은 그곳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김태준을 만났다. 소아암 전문의였던 그는 지은이의 주치의였다. 환자들을 위해 주말마다 봉사를 오는 그를 보며 서유진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따뜻한 마음이었다. 1년이 지났다. 지은이는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미술학교에 다니며 자신처럼 아픈 친구들을 위한 그림을 그렸다. 병원 곳곳에는 지은이가 그린 그림들이 걸렸다. 투병 중인 아이들에게 그림은 희망이 되었다. 서유진과 태준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 대신 소아암 병동의 아이들이 식장을 가득 채웠다. 백화점 전시관에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전시였다. 지은이의 그림이 전시회의 중심이었다. 박정순 할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지은이가 그린 그림 앞에서였다. 할머니와 서유진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할머니와 선생님께 새로운 봄이 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오후 낡은 회색 경차 한 대가 강남 고급 아파트의 웅장한 정문 앞에 멈춰 섰다. 화강암으로 지어진 정문 양옆으로는 분수대가 우아한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최신형 외제차들만 드나드는 이 고급 아파트의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경비원이 황급히 차를 세웠다. 저기요. 잠깐만요. 방문중부터 발급받고 가셔야 합니다. 창문이 내려가면서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노인의 얼굴이 드러났다. 낡은 베이지색 카디건에 구겨진 면바지 차림. 이재영은 초대장을 내밀었다. 아, 커뮤니티 센터 강연 때문에 왔습니다. 경비원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초대장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그러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방문증을 내밀었다. 주차는 저쪽 구석에 하세요. 고급차들 옆은 피해주시고. 이재영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15년 된 경차는 최신형 외제차들 사이에서 마치 길 잃은 늙은 거북이 같아 보였다. 커뮤니티 센터로 향하는 길은 차가운 시선들로 가득했다.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성들은 그를 스쳐 지나며 얼굴을 찌푸렸고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들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다. 누군가는 요즘은 아무나 다 들어오나 봐라며 귓속말을 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박혜민이 반갑게 달려왔다. 한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강연장이 어디냐면요. 그녀의 말은 갑자기 찾아온 복통으로 중단됐다.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녀가 급히 자리를 비운 순간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차림으로. 할아버지, 누구세요? 고급스러운 샤넬 정장을 입은 50대 중반의 여성이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파트 주민 대표 한미숙이었다. 죄송하지만 청소는 강연 끝나고 하셔야겠어요. 지금은 중요한 강사님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제가 강연자 이재영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한미숙의 눈이 크게 떠졌다가 이내 경멸로 가득 찼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커뮤니티에서 강연을. 그녀는 비웃음을 날리며 핸드백을 흔들었다. 당신같이 허름한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한다는 거죠? 여기가 시골 경로당인 줄 아세요?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한미숙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경비실에 전화해야겠네요. 여기가 어떤 아파트인 줄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분들인데. 이재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슬픔보다는 연민에 가까웠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만 가보는 게 좋겠군요. 한 선생님. 안 돼요. 황급히 돌아온 박혜민이 그의 팔을 잡았지만 이재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파트의 품격을 생각하시는 모양이니 제가 물러나는 게 맞겠소. 그가 돌아서는 순간 한미숙의 승리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 했어.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는 노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의 낡은 경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저 허름한 노인의 정체를. 그리고 오늘의 이 작은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마음이 부글거리시는 분들은 댓글로 표현하며 다른 분들과 소통해 주세요. 오늘은 웨지우드 골드 컬렉션으로 준비해봤어요. 한미숙은 200만 원대 티세트를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놓았다. 에르메스 데코르 컵받침 위에 놓인 찻잔에는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프랑스산 마카롱과 벨기에 수제 초콜릿이 도자기 플레이트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라듀레의 장미향 티백을 우리는 동안 그녀는 손목의 까르띠에 시계를 살짝 내보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허름한 노인이 우리 아파트에서 강연을 한다니. 한미숙은 18K 골드 티스푼으로 마카롱을 우아하게 집어들며 말했다. 우리 레미안의 품격을 지키는 게 대표로서 제 의무니까요. 커뮤니티 센터 로비에 모인 중년 여성들은 그녀의 말에 격하게 동조했다. 샤넬 트위드 자켓을 입은 여성이 티잔을 들어올리며 물었다. 그래도 박 담당자가 모셔온 분이면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에이, 그 박혜민이란 애도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안 막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한미숙은 버버리 스카프를 살짝 매만졌다. 어쨌든 우리 커뮤니티 센터는 수준이 다르니까요. 티타임이 끝나갈 무렵 그녀는 루이비통 다이어리를 꺼내 다음 모임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주에는 프랑스 고급 디저트 전문점에서 공수한 에클레어로 준비할게요. 기대하세요. 최신형 벤츠를 몰고 귀가하는 길, 한미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완벽한 메이크업, 발렌시아가 재킷, 목의 반짝이는 쇼파드 목걸이.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 최상민이 소파에 널브러져 있었다. 에르메네질도 제냐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진 채였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한미숙은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또 과로했나 봐요. 내일 회사 좀 늦게 가면 안 되나요? 아니, 이건 좀 달라.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워. 검진도 얼마 전에 받았잖아요. 그녀는 핸드폰으로 골프 예약을 확인하며 대꾸했다. 내일 청담동에서 신상 100 하나 보고 올 건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말아요. 그로부터 이틀 후 한미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모님, 회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그녀는 의사의 설명을 들어야 했다. 현대의학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증상입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인데도 장기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서울대병원이라는 곳인데. 한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처음 보는 케이스입니다. 한 달 뒤, 한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브란스도 안 되면 이제 정말 끝인가요, 교수님? 서울대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다시 삼성병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들을 전전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입니다. 모든 검사 수치는 정상인데 장기가 하나둘씩 기능을 멈추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미숙은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2달 전만 해도 넉넉했던 숫자들이 병원비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벤츠 할부금 연체 통지도 왔다. 이제는 차를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 휴대폰이 울렸다. 평소라면 반가웠을 골프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다. 미수가, 이번 주 모임은 좀 쉬지 그래. 남편 간호하느라 힘들 텐데. 친절한 척하는 메시지 뒤에 숨은 냉담함이 보였다. 평소 그녀가 하던 대로 이제 그들도 수준이 떨어진 사람을 슬그머니 멀리하고 있었다. 한숨을 쉬며 커뮤니티 센터를 바라보았다. 한 달 전만 해도 웨지우드 티세트로 티타임을 즐기던 그곳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었다. 주차장 구석의 허름한 경차가 눈에 들어왔다. 문득 그날의 노인이 떠올랐다. 당시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깨닫자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그 한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대요. 병원 대기실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한밤중 중환자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다. 기적의 손이라 불리는 한의사가 있다는 것.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고쳤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미수가 동네 한의원이라면서 그것도 좀 허름한 곳이래. 괜찮겠어? 친구의 만류에도 한미숙은 그 전설의 한의사를 찾아 나섰다. 이제 그녀에겐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작정이었다. 일주일의 수소문 끝에 마침내 위치를 알아냈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낡은 한의원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열자 들려온 목소리에 한미숙은 얼어붙었다. 그날의 그 노인이었다. 허름한 카디건을 입은 채 차분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이재영을 보는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선생님은 그날의. 이재영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날처럼 평온했다. 아, 그날 그 주민 대표님이시군요. 한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다. 제발,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뭐든 하겠습니다. 이재영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사람의 생명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만. 이재영은 한참 동안 무릎 꿇은 한미숙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다만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미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번진 화장이 얼룩져 있었다. 앞으로 제가 남편을 치료하는 동안 당신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치료를요. 무슨 의미이신지.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한약을 다리는 일을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왕진을 다니면서 진짜 삶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한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새벽 5시, 한미숙은 생전 처음으로 한약방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값비싼 블라우스가 연기에 그을렸다. 손에는 처음 잡아보는 부직갱이가 들려 있었다. 불은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세게 타면 약재가 타버리고 너무 약하면 제대로 다려지지 않아요. 이재영의 가르침대로 불을 조절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손이 까맣게 그을리고 등은 온통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선생님, 이 한약은 남편을 위한 건가요? 아니요. 독거노인을 위한 겁니다. 오늘 왕진 가실 분이죠. 그날 처음으로 한미숙은 이재영을 따라 왕진을 다녔다. 좁은 골목길 끝 반지하 방에 사는 할머니. 병든 몸으로 손자를 키우는 할아버지.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청년. 그들에게 이재영은 한약만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다. 한편 이재영은 양방과 병행한 치료도 시작했다. 이재영은 먼저 주치의들과 긴 논의를 가졌다. 양방 치료는 계속 유지하되 제가 처방하는 한약과 침술로 보완하겠습니다. 약재 성분을 모두 기록해 드릴 테니 혹시 있을 수 있는 양약과의 상호작용도 검토해 주시지요. 의료진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보였지만 이재영의 전문적인 설명에 곧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회진 시간에 함께 최상민의 상태를 체크했다. 이재영은 매일 새벽 정성스레 달인 한약을 병실로 가져왔다. 일주일에 3번은 침술도 시행했다. 중환자실의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 사이에서 그의 손놀림은 마치 실과 바늘로 섬세한 자수를 놓듯 정교했다. 이 경혈점들이 모두 막혀 있군요. 스트레스로 인한 기의 정체가 심각합니다. 한약은 일반적인 보약이 아닌 최상민의 상태와 복용 중인 양약을 고려한 특별 처방이었다. 은행잎과 산수유로 막힌 기를 풀어주고 환기와 감초로 심장을 보호하며 오미자와 구기자로 폐 기능을 강화하는 등 세심하게 배합된 약재들이었다. 3주가 지날 무렵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최상민의 폐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심장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양방 약물의 효과가 한방 치료로 인해 크게 증진된 것이었다. 사모님, 회장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한미숙은 전화기를 들고 눈물을 흘렸다. 이재영은 그런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진짜 치료가 시작된 겁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법이지요. 일주일이 지났다. 한미숙의 손은 이제 약재 냄새가 밴 투박한 손이 되어 있었다. 매일 밤 남편의 곁에서 간호를 하면서도 그녀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한약방을 찾았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최상민이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안색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한미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마음은 생각하지도 않고 겉모습만 신경 썼죠. 아니에요. 나도 바빠서 당신 마음을 몰라줬잖아요. 부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병실 창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따스했다. 한 달이 지났다. 한미숙의 옷장에서는 명품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대신 봉사활동을 다닐 때 입는 편한 옷들이 채워졌다. 그녀는 이제 이재영을 따라다니며 만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재미를 붙였다. 사모님, 이제 조금 아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재영이 물었다. 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다.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재영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보아왔지요. 병은 몸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마음이 치료되면 몸도 따라서 낫는 법이지요. 그날 밤, 한미숙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다. 허름한 옷을 입고도 행복해하던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언제부터 겉모습에 집착하게 된 걸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되찾아가는 기분이었다. 2달이 지났다. 최상민의 병실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어 있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치의는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마치 마법 같습니다. 한미숙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건강한 생기가 넘쳤다. 매일 새벽 한약을 다리고 왕진을 다니며 생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었다. 여보, 이제 퇴원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요? 글쎄요. 최상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우리가 못해본 것들이 참 많죠. 함께 시장도 가고 동네 맛집도 찾아다니고. 한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소소한 행복들이 이제는 그토록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주민들은 한미숙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까르띠에 시계 대신 수수한 가죽 시계를 차고 샤넬 백 대신 에코백을 메고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낯설기만 했다. 미숙 씨, 요즘 어쩐 일이에요? 늘 보던 그 명품들은 다 어쩌고? 티타임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물었다. 다 정리했어요. 대신 복지관에 기부했죠. 한미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주민들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한미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겐 이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다. 매주 토요일 그녀는 이재영과 함께 왕진을 다녔다. 처음에는 단순히 따라다니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아픈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이 익숙해져 있었다. 사모님, 이제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어느 날 이재영이 불쑥 물었다. 한미숙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을 아시잖습니까? 그게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때였다. 한의원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들이 들어왔다. 한의학회 회장과 여러 교수들이었다. 그들은 이재영을 보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이번 학회 특강 꼭 와주셔야 합니다. 후학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미숙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허름한 동네 한의원에 모인 한의학계 최고 권위자들. 다들 매체에서 한 번씩은 본 적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이재영에게 보이는 경외심 어린 태도는 충격적이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재영은 평소와 다름없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뒤늦게 깨달은 한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가 바로 한의학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이재영 박사였다. 수많은 난치병 치료 사례로 기적의 명의라 불리는 그 의사였다. 하지만 왜 이런 작은 동네 한의원에서 화려한 곳에 있다고 해서 더 좋은 의술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재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진정한 치료는 환자의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필 때 이뤄지는 법이지요. 그러려면 의사도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제야 그가 자신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선생님, 저는 계속 실수만 저지르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변화했으니까요. 다음 날, 최상민은 드디어 퇴원했다. 의료진들은 이런 빠른 회복이 기적이라고 했지만 한미숙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닌 진정한 마음의 치료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더 이상 호화로운 생활도 허례허식도 필요 없었다. 이제 이 부부에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장 중요했다. 한 달 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주민대표 한미숙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의료 봉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미숙아, 당신 정말 변했구나. 예전에 친구들이 놀라워했지만 한미숙은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에겐 이제 더 큰 꿈이 있었다. 이재영 선생의 제자가 되어 진정한 치료의 의미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지요. 이재영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슴 깊이 새겨졌다. 낡은 한의원 앞에 서서 한미숙은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았다. 이제 그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